소는 누가 키워? 머리맡트.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진장 김광주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파트는 오른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주택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꾸며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요, 한국주택의 모든 것 보고서는 유한타증권 정원일 이코노미스트께서 작성한 겁니다. 물론 이 정 이코노미스트께서 만든 이 한국주택의 모든 것에 대한 비슷한 내용들이 그동안 많은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그러나 이 정 이코노미스트께서 작성하신 한국주택의 모든 것이 조금 더 훨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정리되었으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지난해 부동산 규제 이런 등등이 맞물리면서 또 소비 절벽, 저성장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좋지 않은 예측과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상들 가운데서 우리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하게 떨어질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견해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지역을 또한 중심으로 물론 재건축 관련 이슈들이 많지만 아파트 가격이 일부 오르는 추세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 데도 있고 또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곳도 있고 편차가 심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난해 아파트 어떤 게 규제 정책 또한 여러 가지 실물 경제 위축 등등으로 인해서 예측했던 것에 비하면 아파트 가격 하락을 예측했던 것에 비하면 조금 어긋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가 과연 어떤 요인들이 잠복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아파트는 오른다라고 정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주택의 모든 것이라는 보고서를 쓴 유한타증권 정원일 이코노미스트의 의견을 참고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집값 하지만 집값 이꼴은 곧 아파트 값입니다. 만약 우리가 집을 구입한다면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첫 번째 아파트, 두 번째 연립이나 다세대, 세 번째 또 일반 주택을 이야기를 생각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이꼴은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집값 이꼴은 아파트 값이라고 단순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서울 지역만 따지더라도 서울 지역의 아파트 비중이 43%예요. 즉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때 이것들을 다 집이라고 할 때 그중에서 서울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43% 거의 절반 가까이 육박하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집이라고 하면 아파트 형태의 집이 49% 거의 딱 50% 가까운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 이꼴은 아파트 값이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서울 지역 자가 비율, 서울 지역의 자기주택 비율이 47%에 불과합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60%인데 서울 집값이 이제 그만큼 비싸다는 거죠. 전국 기준은 자기 집 비율이 60%인데 서울은 즉 전국 기준으로 하면 절반이 넘는 60%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은 절반이 못 미치는 47%의 자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는다고 하죠. 서울은 100%를 못 미치고 약간 못 미치고 있지만 그렇다면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는데 왜 우리는 집이 없을까요? 바로 이것은 주택 보급률을 계산하는 방식의 허구가 있죠. 즉 주택 보급률은 단순하게 몇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만 단순한 방식은 총 가구수, 총 주택수를 총 가구수로 나누어 보는 건데
건데 문제는 여기에 집을 하나도 갖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집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 보유자도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주택 보급률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자기 주택 자가 비율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실질적인 기준이 되겠죠. 자, 서울 지역 자가 비율 47%입니다. 서울은 어쨌든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전국 기준 60%에 비하면 한참 많은 아주 격차가 크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자기 집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 즉 아파트 값이 집값이 오른다라는 첫 번째 전제는요. 사람들은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안정을 바라는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즉 2년마다 재계약하면 어떻습니까? 이사 다녀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 내 집이 아니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때죠. 또 이사를 다니려면 어떻습니까? 새 집 알아봐야죠. 또 이삿짐 센터 불러야죠. 비용 따져봐야죠. 뭐 정리해야죠. 요즘 뭐 아무리 포장이사 하지만 이사 다니셨던 분들은 알지만 포장이사 해도 결국 다 먼저 정리해야 되고 뒷손 다 가지 않습니까? 이사하고 나면요. 그냥 한 달 내내 이삿집이에요. 그죠? 한 달 내내 이삿집입니다. 전세도 그래서 불안하죠. 전세값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주인의 마음이 2년마다 또 이제 올려달라고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불안함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유를 원한다는 거죠. 소유를 원한다는 것은 주택 구매 동기, 주택을 구입하려는 동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또한 돈을 불려나가는 재테크의 사실은 기본입니다. 크게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면 월세를 사는 것보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비용이 훨씬 쌉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비용은 소득의 5%, 또 전세로 살 때는 소득의 한 4% 평균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게 월세를 살게 되면요. 내 소득의 최대 20%까지 소유 비용, 그죠? 그 비용, 주거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거죠. 아니, 내 소득에서 20%가 주거 비용으로 날아가면 내가 뭘 먹고 살겠습니까? 이게 뭐 돈을 모은다는 것은 거의 어지간한 월급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월세 살면서 돈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전세로 이동하고 전세가 궁극적으로는 소유, 그죠? 자가 보유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또 재테크의 어떻게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셔야겠죠. 인구 구조가 변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인구 변화는 뭡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죠? 고령화가 되고 하면서 안락 욕구, 편함을 원하는 욕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집에다가 비교하면 1인당 사용 방 수가 1인당 방을 사용하려는 방에 대한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한국은 1인당 방 사용 개수가 평균 1.4개예요. 1.4개인데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이미 2개이고요.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2개 이상, 1인당 2개 이상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 한다면 안락에 대한, 그죠? 편함에 대한 욕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제는 원하는 방 개수가 점점 함께 증가한다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방 많은 아파트가 점점 선호 현상이 많아지고 더 좋은 집, 새 집을 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 3개짜리 전용 84평형 같은 경우에도 방 3개짜리를 똑같은 평수에서 방 4개로 늘리면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어쨌든 더 좋은 집, 더 편한 집, 더 새 집을 원하기 때문에 분양가는 계속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한 아파트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1인 가구가 증가하겠죠.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 역삼 1동이라고 합니다. 자, 1인 가구의 증가는 더 많은 수요를 일으킵니다. 그죠? 한 가정에 여러 명이 살 때는 한 가구, 한 아파트에서 여러 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지만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그 아파트를 계속 이제 나누어야 돼요. 쪼개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보니까 아파트 개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비혼을 선언한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그 중에는 부자 언니, 부자 아빠라고 일컬어지는 고소득, 그죠? 1인 가구도 점점 증가합니다. 혹시 인터넷에 쳐보시면 어떤 1억 이상 고소득자, 또 2억 이상 고소득자는 계속 비율이 늘어나요. 그 사람들은 더 좋은 아파트, 더 편한 아파트, 더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점점 증가한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또 가계부채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지 않고 급락할 수 있다 이런 많은 이제 걱정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요. 자산 가치보다 부채가 높은 가구가 자산 가치보다 부채가 높은 가구는 4.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부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높을 때 이게 파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가계부채는 있지만 자산가치 또한 함께 증가했기 때문에 늘었기 때문에 이 자산가치보다 부채가 높은 가구는 4.7%에 불과하다. 즉 파산할 수 있는 가구는 4.7%라는 거죠. 물론 심리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즉 금리 인상이 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이게 야 내가 집을 대부분 이제 대출을 얻어서 사지 않습니까? 살 때 어떤 그런 부담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죠.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확산이 되면서 집값 상승을 또 이제 이렇게 막 가로막고 있는 이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뭐 상품 가치는 본질에 수렴한다는 거죠. 아까 본질이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여태까지 이제 이야기했던 어떤 게 안정에 대한 욕구, 또 새집에 대한 선호, 우리가 편안함에 대한 욕구, 뭐 등등 그런 것들이 다 본질의 수렴, 또 재테크를 위해서는 소유 비용하는 것이 월세나 전세보다 오히려 유리하다. 그래서 돈을 불리는데 소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쉽다, 오히려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본질이라는 거죠. 또 한편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성장입니다. 뭐 2%, 3% 어떤 게 성장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집값이 상승할까? 원래 성장할 때 나라 경제가 성장할 때 집값도 같이 오르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정상인데 그래서 집값은 경제 성장에 비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집값도 올라가는데 그런데 저성장인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인구 구조의 변화. 또 1인 가구, 가구 수를 더 많은 집을 원하는 수요, 또 고소득자의 증가로 인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또 있습니다. 재건축 이슈 이런 등등이 있는 거죠. 자, 재건축 이슈를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단독주택의 평균 연식이 34년이에요. 즉 전국 평균 단독주택의 평균 연식은 31.5년인데 서울 지역 단독주택 평균 연식은 34년으로 몇 년 더 늙었습니다. 몇 년 더 늙었습니다. 자, 이렇게 늙은 단독주택을 재개발할 때 단독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주택 또 더 많은 주택의 편리성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로 재건축을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등 단독주택에 대한 새로운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새로운 주택 공급 소유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지방보다 서울 아파트의 노후화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국 평균 아파트의 노령화 지수가 18년인데 서울은 20년이에요. 20년. 예, 그러니까 이 2년 차이가 적은 차이가 아닌데 어쨌든 아파트 역시도 다시 재건축이 필요한 이 재건축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서울 아파트는 비싸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PIR을 국제 비교해 보면 2017년 기준입니다. 서울은 17.82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요. 평범한 월급쟁이가 월급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17년 정도 17, 8년 모아서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집을 살 수 있는 수치가 바로 17.82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건데요. 전 세계 서울을 포함한 257개 주요 도시 가운데 서울의 PIR 즉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33등입니다. 1등이 아니라 33등입니다. 10등 안에 드는 것도 아니고 이 한국보다 서울보다 이 PIR이 더
더 높은 도시들은 많습니다. 홍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 대도시, 뭐 일본 동경, 태국 방콕도 서울보다 높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호치민도 15위가 넘습니다. 한국은 몇이라고요? 33위.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서울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그런 절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해 보면요. 실수요자라면 아파트 정말 실수요자라면 첫째는 가격 등락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괜찮다. 대선이 끝나면 조금 더 오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발품을 파는 만큼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발품을 파는 게 낫겠죠. 이제 구입 후 떨어지더라도 결국 아까 집값은 본질을 수렴하고 원래 또 이제 실물 자산 가격은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 하락만큼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장기간 보면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라면 가격 등락에 크게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지금부터 발품을 팔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제 갭 투자, 정말 투자 자산으로 갭 투자를 바란다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연합니다. 왜냐하면 갭 투자가 단순하게 집을 사고 팔 때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세금도 고려해야 되고요. 양도소득세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 소비 질병 이런 등등의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돈이 묶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투자 차원에서 갭 투자를 바란다면 뭐 서울보다는 이게 요즘 강원도가 많이 떴어요. 이런 이렇게 뜨는 지역을 찾아 나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파트는 오른다.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지만 유한타 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료 여러분들이 실소유자이든 갭 투자이든 오늘 나눈 내용이 참고가 되면 좋겠고요. 자, 돈 파는 가게 언제나 유쾌하고 상쾌하고 결과적으로 동쾌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팟빵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등등의 채널에서 돈 파는 가게를 검색하셔서 찾아 들어오시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면 저희들은 돈 파는 가게는 단골 고객을 더욱 사랑한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와 같이, 아는 사람과 같이 쇼핑해 주셔도 정말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돈은 어디서 팔어?